감독님부터 자기소개를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의 연출을 맡은 박재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여기 더숲 아트시네마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을지는 잘 모르고 지금 되게 깜짝 놀란 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에서 미술 감독이자 애니메이터고 그리샤 목소리를 연기한 이윤지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블라디미르 목소리 역을 연기한 이관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계신 분들은 저도 약간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마이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박 감독님하고 이윤지 감독님 하고의 약간 역할과 이게 약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보셨던 또 다른 작품 중에 그 빅피쉬라고 고래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캐릭터 목소리 연기도 제가 크레딧을 보니까 맞죠? 이윤지 감독님이 하신 거 같아서 아마 한 2017년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작업들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은 오늘 이제 보신 이 작품 엄마의 땅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그 총괄로 스톱 애니메이션 총괄로 되어 있으시면 스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사실 총괄과 애니메이터라는 게 구별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때로는 위치가 바뀌기도 하셨을 것 같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뭐 전작이었던 단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목소리 연기를 단편에서도 요나 역할을 맡겨주셨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여주인공이잖아요. 그리샤 역할을 또 맡겨주신 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이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빅피쉬가 저희가 이제 지금 스튜디오 요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빅피쉬가 그 요나의 어떻게 보면은 첫 단편, 첫 시작이었고 거기 나오는 엄마의 이름이 이제 요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 요나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성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거기에서 목소리가 없지만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뭐 호흡이라던가 되게 그 존재가 필요했었는데 여러 성우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사운드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애니메이터인 그 윤지 그리고 다른 이제 또 애니메이터 분인데 그 어진이라고 그 두 분이 해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 나오는 배역들을 그리고 끼가 있어요. 그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잘 어우러질 것 같다라고 해서 좋다 어떻게 해볼래요? 했더니 다들 해보겠다 재밌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작업들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엄마의 땅 할 때는 또 직접 저는 빅피쉬 때부터 처음 같이 하게 됐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물었을 때 좋아요 재밌겠어요 보다 안 할래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누를 끼치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요나를 주로 애니메이팅을 많이 했었을 때였고 다른 미카 역할을 해주신 분은 또 미카가 나오는 장면을 많이 연기를 해주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애니메이팅을 할 때도 실제로 막 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실제로 옆에서 막 서서 연기를 혼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터는 연기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맡겨주신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빅피쉬 이후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그 애니메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간호금을 여자 역할, 아이 역할을 맡아서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의 땅에서도 그리샤 목소리랑 뭐 꼴려 목소리도 같이 하고 처음에 이제 엄마 목소리까지 다 이제 제가 간호금을 하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계속 그 캐스팅을 하면서 이 그리샤라는 역할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때 제가 그래도 애니메이팅을 했고 이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애니메이션 총괄과 애니메이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도 물어보셨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역할이 바뀔 때도 있지만 항상 애니메이팅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먼저 좀 해요.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했을 때 여기선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감정이 꼭 느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런 행동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해 줬을 때 그걸 좀 잘 이해해서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나리오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계속 나눴고 그게 이제 실제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미술부터 해서 그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할 때까지도 되게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 얘기가 되게 짧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여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그 제안을 해줄 때도 있고 저도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또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계속 역전되면서 되게 좋은 어떤 공동 창작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작업을 하는 한은 계속 하겠죠. 이 말이 이상한데. 네, 계속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 작품에는 성우분도 계시고 뭐 배우분들도 계시고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간목 배우님도 나와 계시니까 블라디미르 사실 되게 좀 묵직한 캐릭터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악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배우님을 목소리 연기로 또 캐스팅 하셨는지도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떠셨는지도 좀 배우님께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땅에서는 사실 전문 성우라고 칭해야 될까요? 그 꼴야 김세영 성우님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보면은 연극 배우님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엄마의 땅에 제일 잘 맞는 어떤 목소리들을 찾기 위해서였고 엄마의 땅이 약간의 그런 날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만들어진 그런 뭐랄까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런 애니메이션이랑은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관목 배우님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는 사실 진짜 끝까지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윤지 미술 감독님께서 같이 영화 현장에서 한번 합을 맞춰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에 깊게 남았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 바로 하게 됐었죠. 다 아르바름이군요. 네, 아르바르입니다. 네. 믿음의 연결고리. 믿음의 벨트. 네. 어떠셨어요, 배우님? 네. 우선 일단 애니메이션 목소리도 그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네. 도전했어요. 일단 이 윤지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멀티플레이어예요. 지금 일반 극영화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연기 진짜 잘하시고 자기 목소리도 너무 잘 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연기하면서 만나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사실 첫 도전이었는데 어려움이 좀 많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이서 만들어낸 그림 안에서 그 싱크라고 하죠. 이 입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 그 문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넣되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싱크 연습만 했었어요. 이게 별로 어려울 줄 모르고 그냥 파일 보내주셔가지고 혼자 휴대폰 녹음하면서 싱크를 맞추면서 연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도 이상하고 보내드렸는데도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싱크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맞춰놓고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표현을 좀 붙여보자. 그렇게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윤진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전문 성우들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 표현을. 근데 저도 뭐 영상 매체도 하고 이제 공연 예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연 예술 쪽을 좀 더 오래 하고 많이 해서 그런지 앉아서 녹음하는데 이 몸하고 이 손하고 이것들이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액션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립싱크하는 게 장난 아니었던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뭐 다들 또 잘 아시는 부분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1초에 24프레임 딱 24장의 사진을 1초로 만드는데 이 스톱 애니메이션도 굳이 말하자면 뭐 제가 표현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손 이렇게 한 장 한 장 찍어서 24장을 찍어야지 이게 1초가 흘러가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도 뭐 지상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몇 프레임을 1초 단위로 여기서 쓰셨는지 왜냐면 카메라에 따라서 요즘은 뭐 25프레임짜리도 있고 30프레임짜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가 먼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계산하셨던 건지. 저희가 그 24프레임이라는 그런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틀을 일단은 사용을 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완전 24프레임 풀로 다 사용하진 않고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땅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많이 섞었었어요. 뭐 1초에 4프레임 쓸 때도 있고 8프레임, 뭐 12프레임. 근데 기본적으로는 1초에 12프레임을 썼고 거기에서 이제 몇몇 깊게 들어가면은 저기 한데 몇몇 장면들에서는 또 풀프레임을 썼다가 네, 그 콤마 변화를 계속 주면서 작업을 했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왜 데스카오 상무가 했던 것처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그 기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들을 같이 달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데스카오 사무가 아톰 만든 사람인데 프레임 줄이기로 유명하거든요. 아톰 날아갈 때 맨날 같은 장면을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그러면 거의 몇 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TV 애니메이션 일본 제작자들이 해왔던 방식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 갑자기 딱 든 생각인데 중간에 그 판타지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추는 장면. 그거는 거의 갑자기 좀 놀고 먹는 장면이 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도한 말인가요? 아 정확하세요. 저희 그 장면을 찍을 때 계획할 때부터 설렜었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안 움직여도 되겠구나. 그랬었고 실제로도 찍을 때 이제 꼭 넣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스톱 모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그거다. 데스카오 사무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날로 먹는 거구나. 네, 말씀 주세요. 그랬던 그래서 막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오래 걸렸고 뭐 어떤 장면이 제일 적게 걸렸냐. 근데 이게 스포일러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을 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 보셨으니까 그 시간이 멈추는 장면이 너무 행복했다. 찍을 때. 네. 그럼 그건 카메라 뻗쳐놓고 그럼 뭐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렇게 찍게끔 네네. 연사를 찍으니까. 해놓고 이제
그렇게 알고 보니까 또 어떤 장면들이 좀 새롭게 또 다가오는. 그럼 저희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오래 걸린 장면. 가장 오래 걸린 장면은 엔딩에 이제 엄마와 그리샤가 만나는 그 뒤에 이제 술록들이 막 네. 그때 술록 진짜 많던데요. 못 보던 술록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술록들 총 동원했고 술록들 그 장면들을 위해서 술록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술록들을 엄마의 땅에 어떻게 보면 등장시키고 싶었어요. 그 장면이 제일 그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저는 제일 뭔가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땅도 그 장면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 완성될 것 같다 해서 엔딩이 넣게 됐습니다. 그 각각의 캐릭터들 이제 어쨌든 스톱 애니메이션에서도 기본 캐릭터들 만드셔야 되니까 뭐 사실 볼 때는 하나 같지만 어떤 거 두세 개씩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망가지는 경우도 스톱 애니메이션 흔한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숲의 주인인 붉은 곰 너무 대충 만든 캐릭터가 아닌가. 뭐 갑자기 이 형체들이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뭐 이렇게 형체가 안 보이는 장면도 많고 뭐 중간에 그냥 덩어리 질감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곰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붉은 곰 캐릭터를 약간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약간 이렇게 덩어리진 느낌으로 만드셨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셨을까? 그런 것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덩어리죠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 저희가 그렇게 큰 동물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나 그리고 눈에 불이 들어와야 돼서 그 이제 내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장기처럼 이게 전구를 또 연결도 하고 그게 전구로 표현하신 거예요? 컴퓨터 CG가 아니라? 네네 실제로 이제 약간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줄이 나오는 그런 모습.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기장치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설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얼굴에 털을 붙였을 때 얼굴 윤곽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뭐 모델링에서 더 신경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가볍게 만들려고 해도 너무 무겁고 어떤 뼈대를 사용해서 얘를 고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털 같은 것들이 이 색감을 넣으니까 또 좀 안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은 저희도 만들면서 참 테스트도 많이 하고 좀 힘들었던 작업이기는 했어요. 한 가지는 궁금했어요. 사실 그 붉은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훨씬 더 진한 붉은색 계열 느낌도 있고 뭐 보라색 계열의 붉은색 느낌도 있는데 이 붉은색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을까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테스트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미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이제 컬러는 또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제일 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 색깔 너무 빨갛거나 그런 것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는 붉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그럼 또 천이 잘 늘어나게 하려면 염색을 해볼까 해서 염색약을 사와서 해보기도 하고 사람 머리카락 염색약 뭐 천에다가 하는 염색약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용하는 털에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카에 또 색깔이 가장 잘 맞는 걸 두 개를 배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칠하다가 촬영을 하면 손에 묻고 이제 조금씩 연해져요. 그럼 또 다시 칠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섬세함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초반 부분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 이제 툰드라 지대니까 바람이 불고 그 에스키모 술록 옷을 입고 있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프레임에서도 옷이 계속 이 깃털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선풍기 틀어놓고 하신 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신 건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묘사하신 거죠? 매 프레임마다 애를 만져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네, 이게 바람이 부는 그거라서 계속 만지고 찍고 이렇게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선풍기 같은 거 전혀 쓰신 게 아닌데요. 그걸 다 만지셨다고요? 야,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공을 들였다는 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내용적인 거 딱 하나만 여쭤보고 아마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판타지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뭐 툰드라에 관심 가졌다는 건 뭐 다른 인터뷰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낯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에스키모도 여러 지역들의 에스키모, 알래스카 지역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는 러시아 지역과 연결된 블라디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다가오거나 이 땅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의 설정 같은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쪽 지역의 에스키모를 선택했던 건 그 참고하셨던 다큐멘터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것도 혹은 뭐 전쟁에 대한 이런 어떤 의미도 좀 깔아 보시려고 시도했던 건가라는 것이 사실 내용적으로 제일 궁금하게 했었습니다. 우선은 그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모티베이션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술록들을 키우는 그 민족들, 그 부족들,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설화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 설화들이 되게 신기한 게뭐 곰 설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냥꾼, 뭐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뭔가 원초적으로 되게 한국에 있는 그런 설화들이랑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랄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받았던 그 느낌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싶었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어떤 자연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외부에 대한 국가나 이런 묘사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 거를 약간의 판타지성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한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에스키모하고 술록에 대한 관심이 또 크게 있으셨던 거네요. 그 다큐멘터리 보실 때.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술록들을 키우는데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술록들을 어떻게 취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들면서도 그렇게 생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데도 그게 끔찍하다고 느껴지기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오히려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세르데토였거든요. 네, 뭐 굳이 말하면 원령공주에서도 보면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그 같은 그런 야크 같은 존재고, 뭐 겨울왕국으로 따지면은 울라포 같은 약간 그런 캐릭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인간을 되게 조력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구원해주는, 도와주는 끊임없이 그런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좀 특별히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여쭤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계속 묻다 보면 저 이렇게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계속 여쭙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편하게 그 질문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뭐 성우 부분에 대한 것도 좋고, 보신 감상을 들려주셔도 좋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그 더미를 부천에서 봤는데 다시 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엄마의 땅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엄마의 땅에 보면 이제 숲의 주인이자 신이 이제 곰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툰드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동물 신화가 많다 보니까 곰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곰을 선택하시고 감독님이 이제 그 곰으로서 어떤 이미지의 표현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곰을 선택하셨는지 굳이 꼭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설화들을 찾아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에도 단군 신화에 곰이 나오잖아요. 근데 곰이 이 사냥을 하고 나서 가죽을 벗기면 사람 모양이랑 똑같대요.
손발 그 개수도 똑같고, 그러니까 손가락 개수도 그렇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그 곰이라는 존재가 되게 크고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도 동시에 이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신비한 존재이기도 하고 약간 우러러보게 되는 존재 같은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뭔가 인간들에서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는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곰을 조상이라고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 부분들이 엄마의 땅 안에서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져 오는 그런 어떤 피해 관계나 아니면은 자연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곰이 네, 그 숲의 주인의 존재가 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옆에. 앉아서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 앉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민입니다. 우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코렐라인이나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런 스톱모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새 나오는 대형 애니메이션들이 주로 제1세계 백인들의 삶 또는 1세기 유럽 사람들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면 이 엄마의 땅은 오히려 툰드라라는 이런 자연을 조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본연적인 자연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면 좋겠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희 오히려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죠. 네. 만들면서 늘 느끼는 거는 지금 저도 이 순간이 되게 안 믿기는 네, 그런 순간인데 일단은 만들면서 제가 바랬던 부분들은 하나의 영화로만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거기에 어떤 그게 메시지가 됐든 아니면은 저는 메시지를 최대한 안 넣고 싶다는 주의긴 한데 그래도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영화가 딱 하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뭐랄까 제가 원했던 네, 한번 이런 건 아닐까 이런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툰드라 사람들이 뿌리로 보면은 저희랑 좀 비슷한 인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국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힘일 수도 있겠다. 어떤 문화나 그런 국가나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그 툰드라 사람들을 꼭 해야만 했던 거는 그 험난한 자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던져주는 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한국에선 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 그게 영화에서도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딱 느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앞에 계신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이거 제 질문이 아니라 제 동생이 궁금한데 쑥스럽다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 단편 중에 그 빅피쉬 있잖아요. 그 혹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국어 교과서에서 봤다 그래서 정말요? 감독님이 모르시는
본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성서의 요나 이야기여서 그런 비슷한 게 실렸던 건가요? 그럼 실린 적이 없는 걸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실렸으면 그래도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작권자한테? 동생이 착각하는 거. 교육청에서 몇 번 연락이 온 적은 있었는데 그게 교과서에 실린다는 내용보다 이제 좀 특별 상영이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갖고 와. 감사합니다. 그 툰드라나 이제 에스키모 그 민족에 대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 월귤 네. 그 열매 월귤나무 열매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설정이라면 그래도 약간 뭔가 신빙성이나 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괜히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건 학술적으로 나와 있고 비타민을 치료한다. 네. 그리고 그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 월귤나무 열매가 월귤나무 열매가 되게 작거든요. 그 작은 어떤 열매가 약간 사람처럼 나오는 설화가 있어요. 그 애가 이제 뭐랄까 누군가 사냥꾼을 피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숨기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거기에 뭐야 될까 되게 혹독한 자연이잖아요. 이렇게 눈 안에 숨어서 이렇게 살아 이게 뭐야 되나 열매를 맺어요.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약간 곰의 빨간 눈하고도 그렇죠. 네, 붉은 연결되는 이미지들. 부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 먼저 받을게요. 그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독님처럼 애니메이션 감독이 꿈인 학생인데요. 이거 작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작품을 약간 구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나 소재 때문에 많이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런 소재나 아이디어, 스토리를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어떻게 구체화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모두의 똑같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때까지 만들었던 작업들을 돌이켜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딘가를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때도 있는데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는 내가 왜 그게 계속 눈에 들어왔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 삶 안에서는 누구랑 이렇게 만나거나 뭔가를 하거나 할 때 되게 큰 어떤 감정들이 생기기도 해요. 내는 왜 이런 감정이 휩싸이지? 그게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끼던 와중에 어느 순간 그 잊고 있던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글을 좀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그냥 그렇고 그래서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꼈던 충격이 한참 잊고 있다가 충격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프셨던 그 기억들 그때 느꼈던 되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랑 같이 이상하게 겹쳐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좀 봤던 것들과 개인적 어릴 때나 과거의 기억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탄생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남자분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있잖아요. 혹시 무편집본이 있다면 혹시 얼마나 찍으셨고 또 어느 장면을 끝까지 고민 끝에 자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버리신 장면 그게 있을까요?
거의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스톱모션, 아니 저희 애니메이션이 좀 특이한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는 사실 네, 워낙 많죠. 네, 찍은 분량도 많고 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많이 완성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애니메이션은 그 애니메틱이라고 가편집을 더 정교하게 많이 하고 거기에 딱 맞게끔 많이 찍어요. 버리는 거 없게끔. 그럼에도 사실 덜어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원래는 이게 한 3, 4분 정도 더 길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샤가 떠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전사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과감히 좀 잘라냈죠. 왜냐면 너무 루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냈고요. 그 전에 시나리오에서는 또 시나리오가 원래는 조금 더 길었어요. 그 블라디미르나 바자크의 전사도 있고 네, 한 9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지만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이제 덜어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바작의 전사는 그 가족적 비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블라디미르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와서 어쨌든 붉은 곰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그 미션은 딱 주어져 있긴 한데 전사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배우님께서는 뭐 블라디미르의 어떤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신 게 있으셨는지 이런 걸 좀 레퍼런스 참조해서 좀 목소리를 길려주면 좋겠다 뭐 그런 가이드를 주신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녹음도 했고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바자크 목소리도 그랬고 나머지 캐릭터 목소리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 작품 안에서 바자크가 좀 어떤 톤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그래서 바자크랑 제일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여기서 좀 대비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좀 가질 수 있는 작품 안에서 제일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톤과 좀 합법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그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물의 전사나 어떤 악역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이 부족과 제도권에 있는 이 인물 거기다가 군인이고 처음에 이런 것들로 처음 접근을 했는데 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녹음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접근해서 안 돼. 이건 나의 배우의 욕심이다. 갑자기 궁금한데 대위스러운 목소리는 뭘까? 여기 블라디미르 대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건지 잠깐만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굉장한 여유를 많이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바자크가 워낙 그 바리톤보다 더 밑에 있는 거의 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가 가진 톤에서 좀 더 올렸어요. 예, 그래서 뭐 웃을 때도 이게 뒤로 막 꺾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리기도 하고. 뭐 바자크 이렇게 좀 더 위에서 많이 쓰고. 약간 거만한 느낌도 더 있는. 네, 거만한 느낌도 좀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우위에 있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뵙긴 하지만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바자 캐릭터도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바자크. 그렇죠. 바자크 한 번도 요청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근데 바자크가 워낙 그 목소리가 낮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권목 배우님께는 조금 더 서로 결이 안 맞게끔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거를 많이 또 개발을 해주셨 어떻게 보면 찾아주셨죠. 그리고 블라디미르의 그 전사가
있기는 했어요. 그때 아마 살짝 말씀드려서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블라디미르는 원래 그 국가의 이제 뭐냐 그 연합국이 패전을 하고 네,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미지의 어떤 곳에 가서 뭔가를 네, 뭔가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부흥을 이끄는 어떤 그리고 그게 나라에 대한 충성이자 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일종의 블라디미르식의 콜럼버스가 되는 뭐 시대적으로 어떤 영역을 발견해야 되는. 네네. 네. 무슨 느낌인지 좀 알겠습니다 이제. 네. 혹시 뭐 배우님 더 아까 하시려는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캐릭터들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구강 구조나 얼굴의 어떤 형태로서도 좀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바자크는 보면 얼굴이 좀 크고 통도 크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배우님이랑 같이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 블라디미르는 조금 더 얄쌍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지금 점점 늘어나시는 우리 앞에 계신 분 먼저 받아볼게요. 뒤에도 바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이윤지 감독님이 되게 올라운더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복수 전공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해오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질문이 좀 더 있는데 그 엄마의 땅도 그렇고 그 전에 빅피쉬도 그렇고 특히 빅피쉬가 뭔가 파도라든지 약간 그 비 오는 거의 물표현이라든지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블라드미르 옆에 있던 사람 이름이 바자크. 맞아요. 그 바자크도 이제 아내와 아이를 잃었는데 그 붉은 눈이 그냥 방관하는 걸 보고 이제 화나서 화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붉은 눈을 공격하는 인물로 변질된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그리샤도 이제 엄마를 구하러 갔는데 이제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리샤는 붉은 눈의 검을 지켰고 근데 그 두 인물의 그 차이라든지 그런 게 그 왜 그런 다른 행태를 보였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캐릭터에 대해서. 네. 일단 두 가지는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복수 전공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관심이 참 많았고 어떤 목소리나 그런 것도 관심이 저도 잘 모르던 제 모습인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톱모션 하면서 뭐 몸을 쓰거나 뭐 목소리로 뭘 해보거나 혼자서 이제 연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자기만의 막 머릿속으로 그런 걸 상상하고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걸 재미로 느껴야지 애니메이션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고요. 파도는 그것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파도 같은 것들도 포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그냥 잠깐 드리면 그 랩을 이용해서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질감들을 찾아서 그냥 물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천을 사용했지만 물방울이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포말 같은 경우도 랩에다 채색을 해서 모양을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소스를 하나씩 다 또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또 넣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방울들이 올라가는 것도 또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소스들 만드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런 질감이나 재료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스톱모션에서 좀 줄 수 있는 재미인 것 같아요. 윤지 감독님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오늘 본 그 엄마의 땅에서 오로라도 제가 보기엔 약간 천 느낌 같은 게 나는데 그 빅피시에서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좀 더 응용해가지고 오로라를 어떻게 구현하셨는지가 약간 궁금하게 됐습니다. 네, 오로라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제일 처음부터 천을 이용해서 좀 해보고 싶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때 빅피시를 할 때도 천의 질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했고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천들을 떼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어울리는 걸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천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나풀거리는 움직임 또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조명과 천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약간 옆에서 약간 선풍기처럼 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작품에서의 진짜 오로라가 저런 느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 진짜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이게 될까 항상 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결합을 많이 하는데도 스톱모션 안에서는 실제 오로라 영상을 가져다 쓰는 것보다 그게 어울리듯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은 또 그것만 어울리는 그런 조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스톱모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역시 핸드메이드에 되게 좀 경이로운 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캐릭터, 네, 왜 마작과 그리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바자크라는 캐릭터가 저는 엄마의 땅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뭐랄까 우선은 그 부분을 읽어주신 게 되게 놀랍기도 한데 네, 그 샤먼 할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서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있었다가 없어졌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빙하들이 녹고 하면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 마을이 하나가 없어질 만큼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간절하게 이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던 바자크는 붉은 곰을 본 거죠. 근데 붉은 곰은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런 저기 하지 않았고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믿음이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로 쉽게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자크의 캐릭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빠의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톡차라는 아빠는 약을 구하러 가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바자크는 그만큼 그 붉은 곰에 대한 존재를 굳게 믿고 있어서 그리샤와 같은 어떤 선택을 했지만 실패한 인물인 거죠. 네. 그리고 그리샤는 또 바자크와 같은 선택을 했지만 그게 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자크가 갖고 있던 그 믿음보다 한 걸음 더 초월한 어떤 순간들을 겪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인물이 끝에는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던 인물인데 그걸 말로 막 설명하진 않았었는데 그거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건 약간 농담 같은 질문인데요. 그리샤가 성장하면 샤먼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딴지 거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좀 약간 보면서 했던 부분이 딱 하나가 뭐였었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샤의 아버지 톡차가 이제 약을 구해오는데 왜 타이레놀 2알을 가지고 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알약이 아닐 텐데 최소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배경이라면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항생제로서 필요했을 텐데 저거 선택한 이유가 뭐지? 지금 월귤남의 어떤 열매의 어떤 형상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오늘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딴지 거는 질문 같아서 왜 타이레놀 2알인가? 타이레놀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것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되게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어떤 약으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형태도 크긴 했었어요. 형태적인 대비도 그렇고 그 색깔에 대한 대비도 있는데 뭐랄까 어떤 그 네, 형태가 가장 큰 것 같네요. 그리고 주사나 아니면은 가루나 이런 부분을 꺼냈을 때 조금 이게 멀리서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엄마가 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탁 근데 못 삼게 다시 또 뱉어놓은 네. 형태가 나오잖아요. 뱉고 그거를 또 톡차가 다시 죽고 막 이런 네,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네, 또 그 대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서 약간의 고증은 조금 접어두자라고 생각했죠. 어떤 느낌적인 것이 더 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실은 그 알약이 별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톡차가 가서 약을 구해왔지만 거기서 어떤 사기를 당하고 어떤 약을 구해왔든 그냥 얘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약간 좀 가짜 같은 혹은 잘못된 걸 가져온 것 같은 별거 아닌 걸 가져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 계속 있으셔서 그 다음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초반부터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혹시 악인님 중에 누가 이거 주제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죽는 모습 그런 건 안 나오고 이렇게 끝낸 결말을 좀 이렇게 고심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엄마의 땅 이렇게 뭘 기다리면서 저도 이렇게 영화 굿즈나 뭐 피규어 이런 걸 모으는데 혹시 또 뭐 그런 게 상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피규어도 나올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역시나 이게 뭐 저희 뭐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뭐 앞으로 블루레이나 뭐 이런 게 출시를 하면서 혹시 뭐 피규어나 이런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혹시 기획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왜냐면 지금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들게 되면 무슨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까요?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게요. 세로토가 되게 인기가 많네요. 울라프 같은 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뭐 울라프나 아니면은 그런 딱 봐도 귀여워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네, 이런 요청이 있을 줄은 사실 만들면서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든 굿즈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배지, 네, 배지가 있고 이제 꼴야랑 세로데토 배지가 곧 나올 거라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조금 올릴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꼴야도 좋습니다. 꼴야, 네. 꼴야 확실히 끌립니다. 꼴야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반면에 너무 짜증난다. 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저 꼴야가 가면 쓰는 장면 너무 좋은데요. 그 가면도 같이 이렇게 부착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규어 형태로 만들면 진짜 멋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거는 네, 또 약간 엄마의 땅이 재조명되는 그런 때가 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희망. 진짜 또 장편 만드셔서 대박이 나야지 이제 같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랑 다 나오셨던 그쪽에 이제 애니메이션 과정이 생기면서 학교 시스템 속에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저작권이나 귀속권이 학교 쪽에 전 있다고 옛날부터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업적인 어떤 피규어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 영화 아카데미도 그쪽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그냥 교육기관과 어떤 메이킹까지는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해주지만 이게 산업적인 걸 연결하는 건 또 다른 어떤 회사나 이런 니즈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질문 주실 때 이제 제가 좀 참고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다른 작품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같이 블루레이도 출시하고 뭐 그때 좀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뭐 피규어도 제작하고 해서 하면은 저도 너무 기분 좋게 감독님 보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시나리오상에서 네네 네 저는 오히려 죽지 않고 다들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뭔가 그 이전과는 다른 또 선택 삶이 또 주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단순한 죽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죽음보다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모두에게 동일한 네, 그런 선택이 주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만만하게 끝내신 건 아니잖아요. 혼자 이제 그 늪 같은데 그죠? 거기 빠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블라디미르를 마지막에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네. 물론 죽이시진 않았지만 뭐 죽는 건 붉은 곳만 죽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간들의 다른 단편들을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표현하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어떤 잔인성을 그대로 노출하시거나 하는 쪽은 약간 좀 자제하거나 그런 것보다 다른 쪽의 어떤 대안적인 것들의 상상력을 더 선호하신다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계신 분. 그 한 컷 한 컷 움직임과 애니메이팅 보는 게 정말 즐거웠고 정말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화면도 다 너무 예뻐서 장면들 모든 게 다 재밌었습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제가 평소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중편으로 좀 도전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편이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작품을 하실 때 뭔가 난관이나 어려움 같은 게 있었다거나 뭔가 그런 거 같으면 듣고 싶었습니다. 긴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만으로도 한 하루 지금부터 하루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완성을 또 해야 되고 사실 매일매일이 거의 그 난관들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싸워가는 네, 그 과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크게 드는 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서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내가 뭘 하고 있지 여기서 지금? 막 이런 네, 소위 말하는 흑화라고 그러죠. 사람이 되게 어두워지고 막 어디가 퀭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네, 누가 뭐 물어보면 괜히 신경질 부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이러는데 그게 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을 더 진짜 뭐랄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같이 함께한 제작진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혼자 하라고 하면은 제가 저한테 뭐 몇 억을 몇십억을 줘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했던 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하는 식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강제로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힘을 얻고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혹은 같이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다 라는 게 되게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그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결국 좋은 팀이 필요하네요. 그 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좋은 팀을 꾸리시면 20분 아니라 30분, 40분도 꼭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간을 멈추는 장면을 자주 넣어라. 꼭 그러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제 요나 스튜디오 요나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가시는 길을 보면은 어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컴퓨터의 작업이 아니라 손으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이 아닌가 막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데 하루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정과 뭔가 해나갈 것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루틴이나 이런 걸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균형을 잡기가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잡아가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더미도 그렇고 빅빛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캐릭터가 그 퍼핏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작품들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 제작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나?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하면서 정말 누가 물어보면 성격 버리기 딱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여기 뭐 제작할 때는 전혀 안 보이지만 그 작업을 하루에 좀 어두컴컴한 곳에서 조명을 틀어놓고 이 캐릭터와 싸우는 내 모습은 되게 세워놓고 막 욕을 퍼붓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레임 같은 거, 이걸 완성했을 때 내가 느낄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약간 화해를 하고 또 작업에 임하기도 하고, 하루에 작업량 같은 게 정말 매일매일 다르기는 해요. 이게 촬영이 좀 짧으면 4시간에 뭐 끝나는 짧은 촬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6, 8시간은 작업을 해야지 하루에 작업 분량이 조금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럼 6, 8시간 하시면 대충 몇 초 분량 나오시는 거예요? 초가 나오나요? 네, 한 3, 4초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시간을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을 그 멈춘 상황에서도 저는 한쪽에서 그 곰의 배에서 그걸 꺼내는 걸 촬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되게 뭐 밤을 새기도 할 때도 있고 뭐 진짜 바톤 터치 해가면서 찍는 장면들도 있어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상영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약간 보상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뭔가 없어지는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되게 좀 벅찬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해서 시작을 하면 항상 끝을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캐릭터? 어디에 보관하는지. 캐릭터는 저희도 캐릭터를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세트들도 그렇지만 캐릭터들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한 명씩 돼 있고 또 어디 박스 안에 보관이 돼 있거나 약간 토이스토리 보면 거기도 박스 안에 약간 보관을 해놓잖아요. 소중하게. 또 뽁뽁이로 약간 잘 싸서 잘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세트들은 대부분 폐기를 하긴 하지만 이 다음 작업에서 또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르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되게 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용했던 게 또 살아남는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윤지 감독님 첫 촬영 날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잠깐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엄마의 땅 첫 촬영했을 때. 첫 촬영이 네네. 첫 촬영이 조금만 더 힘을 내봐 하면서 그 썰매 미는 그게 첫 촬영 날이었거든요. 2020 그때가 2020년 1월 23일이죠. 네. 제가 이제 처음 선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 애니메이팅을 대표로서 선보이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시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도 하면서 네. 그리고 첫 촬영 저희 그런 거가 있어요. 첫 촬영 끝나면 이제 한 샷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크랭크업을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세트 앞에서 사진 찍고 네. 그때만 웃고 있죠 이제 몇 달 뒤에 상황을 이제 모른 채 야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찍는. 처음 시작은 정말 신나게 해요. 이게 또 촬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막 만드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하다가 드디어 촬영이야 하면 되게 신기하게 그 촬영을 하면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스톱모션 촬영을 하는데도 그 왜 움직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힘든데도 그거 보면서 이제 힘을 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촬영 시작하기 전에 모든 퍼펫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심지어 촬영 시작할 때도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있었고 이거를 시간 안에 어떻게든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었고 캐릭터를 만들면서 세트를 만들고 이게 씬별로 이제 다음 씬들을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촬영 계획들이 생기게 되고 이 컷들이 한 컷에 어느 정도 안에 끝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1차표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 컴플릿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다가 뭔가 누군가 우리 제작진 중에 편한 사람이 있다. 혹은 지금 뭐 하지? 라는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시면 저희끼리는 보면서 저거 첫 촬영이다 아는 게 되게 깨끗해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손때도 묻고 막.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얘가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거기도 해서 막 좀 더 안 움직이는 거 뭐 머리카락도 좀 더 많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해가면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첫 촬영은 늘. 촬영은 하루에 뭐 짧게 4시간 혹은 8시간 이상씩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시나리오를 고치신다든가 뭐 세트를 더 만든다든가 캐릭터를 계속 또 한쪽에서 또 만들고 있다든가 하는 시간을 또 다 쓰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근데 엄마의 땅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지 감독님이랑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딱 이제 8시간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각자 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 드린 건 한 씬에 4시간, 한 컷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여서 그게 또 4시간이면 좀 일찍 끝난 거면 또 다른 걸 또 찍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두 번째 컷으로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거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어가지고 뭐 오늘 많은 얘기 들었고 사실 저는 더 궁금증이 많긴 한데 제 궁금증도 여쭤봤다가는 또 날이 살 것 같아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분명히 언젠가 만날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끝으로 뭐 어쨌든 부산영화제 틀어지고 이제 오늘 개봉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데 이후 그래도 그 요나 스튜디오 거기는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 어떤 잡혀져 있는 계획이라든가 혹은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를 두 분께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권목 배우님은 저희가 대학로 가면 주로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기 여기 해화 대학로에 예술공간 해화라는 소극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저랑 이제 몇몇 저희 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매년 정기 공연을 1회에서 2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에 예술공간 해화 그 소극장이 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트 컴퍼니 드레라고 이제 저희 공연도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보시고 찾아오셔도 되고 또 이제 7월에 그 이제 영상으로 또 하나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찾아봐 주시면 어딘지 말씀 찾아볼 정도. 뭐 TVN인지 아니면 뭐 TVN 그 아스달 연대기 2를 촬영하고 있는데 한 3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제이 감독님하고. 네, 저희는 지금도 계속 스톱모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짧게든 길게든 항상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커서 어떻게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업들을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마의 땅을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장편 기획을 같이 하나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아마 그 현대의 그런 가족 드라마 같은 기획을 하고 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완성될 수 있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짧게 좀 다가갈 수 있게끔 막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엄마의 땅은 이렇게 GV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오늘 약간 떨렸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더 얘기를 잘 하고 싶었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얘기하면서 앉아 계신 같이 봐주신 분들의 얼굴을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분, 배우분, 또 애니메이션 기획이나 뭐 또 사실 얼굴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각자 다들 그런 꿈이 또 꿈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만났지만 또 다음엔 제가 응원을 또 하러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